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기자 연결해서 보셨지만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주 의원의 당선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을 선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이 지금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당의 분열과 혼란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봉합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는 그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원내대표가 당의 원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경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 측면.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네. 그런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얽혀서 주호영 원내대표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표에 앞서서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당원에 규정된 임기, 원내대표 임기 1년이 아니라 나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임기인 내년 4월까지만 임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견 발표에서 이 내용을 내세운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대표 출마를 예비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10월까지 할 경우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원래 원내대표가 한 5, 6월쯤 뽑혀서 이 국회 2년 마치고 나서 6월에 다시 한번 후반기 국회 이렇게 시작해서 네. 6월이 항상 뭔가 좀 바뀌는 텀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10월이라는 임기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투표를 하고 나서 올해에 있는 예산안까지 처리를 하고 나면 법안 처리까지 하고 나면 사실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국회라는 공간은 크게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 없거든요. 일단 4월까지를 해놓고 만약 1월에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했을 때 출마가 가능한 조건이 또 되면 그때 그것까지 내다보려면 일단 10월까지는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순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당대표를 좀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선전도 굉장히 눈에 떴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윤심이 주 의원에게 있다라는 이 윤심 마케팅이 오히려 역풍을 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개인적으로 주 의원에 대한 어떤 비토 때문에 비교적 이용호 의원이 좀 높게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세력 관계나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역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의 호남 지역구를 둔 유일한 의원입니다. 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입당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당내의 정치 기반이나 무슨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게 상당히 빈약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40몇 표의 그 선택은 이용호 의원 개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당을 이끌고 가는 그 주류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심기 이런 게 등등이 노출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그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해가는 그런 당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친윤계 의원들 이 윤심에 대한 어떤 반발, 반감의 표현으로 이런 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친윤계 영향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느끼기도 친윤계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건 맞고요. 예,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되실 때 그때 조혜진 의원과 1대1로 붙었습니다. 근데 조혜진 의원 그때 21표인가 2표인가 얻었어요. 이번에 이용호 의원이 2배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당 운영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당이 좀 더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대통령실과도 좀
거리를 두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실과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정견 발표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좀 끌고 가느냐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같아요. 독립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명의 원내대표 후보군이 있었는데 싹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출마 자체를 못했다는 것. 이용호 의원 한 사람만 용기를 냈고 먼저 등록을 했고 나머지로 거론된 자천타천 한 여러 명 가까운 분들 중에서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핵관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실이 됐든 뒤에서 이걸 정리를 한번 했다는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로 가자. 심지어 추대까지 얘기를 꺼냈는데 40표로 반발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그럴수록 지금 윤핵관 쪽과 대통령실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내부 단속을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높아지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되는 여러 가지 무리함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구설수. 근데 당장 내후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쁜 분이나 모난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60표를 받았다는 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올랐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다양한 현안을 놓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 주말에 최고위원들 지도부에게 얘기했다죠. 사법적인 문제는 내가 안고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은 민생에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하는 어쩌고저쩌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정기국회 열었습니다. 각종 상임위 다 열리죠. 청문회도 일정대로 열립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중단했던 게 단 하나라도 있느냐? 없어요. 그냥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 할 때 한 3, 4분 정도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 말고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의사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적인 말을 할 거 말로 하고 민생 챙길 건 챙기겠다는 투트랙을 확실히 정해놓고 22가지의 민생 법안까지 제안해놓고 지금 협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거절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도 자꾸 뭐 민주당이 뒷다리 잡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원하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일정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밝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처분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하고 지금 5차 가처분 뭐 예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전국 자체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당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을 이끌고 가는데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껴놓고서 무효해서 갈 방법은 없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한 것은 저는 뭐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추가 징계까지 암시가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은 지금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든 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든 법원의 결과 지켜보고 경찰의 수사 지켜보고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 지켜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당원상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거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강한 징계라고 한다면 탈당 권유 혹은 제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탈당 권유라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탈당을 권유해서 열흘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인데.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이지 않습니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인데 당원권 정지도 사실 3개월부터 3년까지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3년을 때린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제명하고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2년 뒤에 총선 공천도 못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그 제명으로 가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당이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처분 정국을 막겠다는 의도라면은 결국은 탈당 권유로 가서 10일 뒤에 자동 제명이 되는 수순을 밟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전직 당대표를 제명 수순까지 몰고 가기는 좀 심리적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그런 저는 뭐 안타까움 뭐 이런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간다면 탈당 권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윤리위의 이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아무래도 윤 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날 또 이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담 듣고 먼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애당초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중징계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이런저런 추측은 하지 마시고 윤리위의 일은 오롯이 이양희 위원장님과 윤리위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놓고 또 한 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당 윤리위원인 유성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절과 관련해서 좀 상의하는 내용의 그 메시지가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일단 정 비대위원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의원일 때 이제 이렇게 좀 입장을 낸 것이다,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그전에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말씀을 당내에서 이제 마이크 켜놓고 말씀하시다 한번 그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는데 이날도 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죠라고 성상납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뭐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람이라고 하면 윤리위원이 저렇게 바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엔 윤리 부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이 윤리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으신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저런 말씀을 이렇게 부당하게 주고받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총에서 윤리위에다가 이준석 대표 징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또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의아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문자도 한번 공개해서 자 윤리위원이랑 이렇게 당 중진이 상의하고 있다. 근데 의총도 심지어는 윤리위원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들은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의총은 의총대로 하시고 윤리는 우리대로 징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게 제명이란 징계도 할 수 있는 윤리위의 권한의 막강함은 독립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총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또 발표를 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 정치적으로 저를 제명하려고 합니다라고 재판부에 물으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유상범 의원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윤리위 전체의 의견과 무관하고 사전에 상의된 내용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으로서 어떤 개인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적절하죠. 이게 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지난달 13일자 문자다. 내가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니까 네.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윤리위원이 현안에 대해서 윤리위 밖의 사람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매우 부적절을 한 건 맞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사과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윤리위원회의 그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은 이게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때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성되거나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진정성이랄까 중립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점은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당대표직 박탈이라는 위기에 놓인 이준석 전 대표, 이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이 박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54.7%가 비대위 전환은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 여론조사와 함께 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3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먼저 보셨는지 조청래 의원부터 놀라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해안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보통 누적 이슈들이잖아요. 수개월째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이념 스펙트럼을 보면 진보 30에 중도 진보 20%, 그다음에 중도 보수 30%, 보수 20%. 그러니까 3대 2대 3대 2 정도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 이념적 양성이 있으면 50%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50%를 넘기는 것이 중도 표심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중도 진보든 중도 보수든 이탈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는 중도 진보에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중도 보수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이 균형을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건은 윤리위가 징계를 안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뒀으면 이준석 대표 책임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근데 괜한 중간에 분란을 일으켜서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져서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려서 그냥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핵관들의 이준석 대표 내쫓기 작전은 전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지금 반반씩 나눠서 40대 50 정도 보이고 있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도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의가 지금 59.8%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 있지 않습니까? 40대 61대 42.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석에다가 더해서 이 40명 중에 30명이 동의하면 200명을 넘기면서 특검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 잠복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국민의 여론이 50을 넘어서 60을 넘어서 70으로 향해 가면 이 40표의 원내대표에서 이용호 의원을 찍었던 표의 의원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기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껏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상황 속에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떤 공방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의 가장 현안 무엇으로 좀 꼽고 계십니까? 뭐 대강 한 4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공방이 두드러질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관련 네. 국정조사 요구 등등이 2번째가 될 거고요. 3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민생법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쌀 매수와 관련된 네. 양국관리법 등등이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 얼마 전부터 지금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광 비리라든가 탈원전 사업 관련 문제점 등등도 현안이 될 겁니다. 네. 한편 국방위에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이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금도를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께 공의 여쭙겠습니다. 그 뭐 적폐청산 수사를 너무나 하고 싶은 대통령님의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국회 증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전례를 남겨서 그다음번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장신구 논란도요. 그 전에 뭐 김정숙 여사 관련돼서 그 한 10만 원짜리든가요. 이 브로치 샀던 것을 까르띠에 뭐 6천만 원짜리니 7천만 원짜리니부터 시작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영부인이 차고 있는 장신구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구나라는 틀이 만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국감 현장의 증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으로 정쟁한 게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인으로 부르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글쎄요, 뭐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투력을 높일 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등등 그 청와대 안보실과 관련됐던 사안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인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없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데 증인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인이 그 사안에 대한 진정성을 표출하는 뭐 걸로 하신 것 같아요. 뭐 결국 다수당이 민주당이 반발하면 채택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입니다. 윤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북한이라는 특정한 친구에게만 집착했다. 이렇게 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퇴임 후에 좀 잊혀진 삶을 살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남북 군사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돼야 한다. 이렇게 윤 정부를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모습입니다. 다시금 신구 권력의 제격돌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어제 보십니까? 날짜가 맞아서 공교롭게 그런데 이렇게 된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이후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가 다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5년 동안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우리 청년들이 죽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낸 5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또 서해에서 붙어서 어느 쪽에 이기던 포를 쏴서 상대방을 죽이면 그것이 뭐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길일까 아니면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일까요? 평화라는 것을 좀 어렵게 지탱해 왔던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과의 측면은 국민의힘에서 잘 가져가셔서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시면 좋겠는데 다 없는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까? 전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5년이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고요. 9월 8일 날 지난 9월 8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 타격론을 들고 나왔어요. 핵무기 선제 타격론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도 남북 합의 운운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대응책을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